한 공무원이 절에 찾아갔습니다. 목적은 하나, 시주돈을 빌리기 위해서.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텐진시 재정이 바닥난 지방정부 공무원이 관내 사찰 대비사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찰은 거절했습니다. 사찰도 사정이 어렵다고요. 이 공무원이 돈을 구하러 간 이유, 월급을 못 받아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공무원만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허난성 정저우시, 교사들이 2달 넘게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사라졌고 담임 수당도 없어졌습니다. 광둥성의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경제 위기 때도 교사 월급은 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사도 못 받는다. 윈난성 쿤밍은 3개월 연속 전액 미지급, 심지어 5년치 야간 수당을 위법 지급이라며 도로 뺏어간 병원도 있습니다. 이건 한두 곳의 예외가 아닙니다. 전국 1,500여 개 지방정부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산둥성 한 지자체는 8개월째 무급, 창춘의 심규 공무원은 채용 이후 단 한 번도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식 성장률은 5%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자국 공무원과 교사 월급을 못 줄까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IMF가 추산한 중국의 숨은 부채 8조 4천억 달러, 일경 2,170조 원, 공식 발표치의 4배, 공식 장부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 그림자 빚이 이 나라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중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도시 토지는 전부 국가 소유거든요. 지방정부가 이 땅의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 이걸 토지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지 매각 수입이 지방정부 전체 세수의 40%를 넘겼어요. 어떤 해에는 42.5%까지 갔습니다. 지방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이 땅 파는 장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땅이었느냐? 여기에 30년 전 내려진 하나의 결정이 있습니다. 1994년 중국 중앙정부가 분세제라는 걸 도입합니다.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 갖는 방식을 확 바꿔버린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세수의 중앙 대 지방 비율은 45대 55. 얼핏 보면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죠? 함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은 55만 원 받는데 생활비를 85만 원 내야 하는 집. 매달 3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30년간 계속된 겁니다. 재정 지출,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써야 하는 비율은 지방이 85%를 부담해요. 세금은 55%만 받는데 쓸 돈은 85%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 만성적자가 태생부터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돈을 어디서든 끌어와야 했어요. 그 해답이 바로 발밑에 있었습니다. 땅이요.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팔면 중앙정부한테 나눠줄 필요 없이 100% 지방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중국 전역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토지 매각 수입은 해마다 불어났고 2021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해 토지 매각 수입 8조 7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어치의 땅이 단 1년 만에 팔려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채 총액 약 3,400억 달러.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해 12월 헝다는 약 230억 달러 규모의 역외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공식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8월 이번에는 업계 1위 비구이 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헝다는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땅을 사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자 지방정부의 생명줄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이 곤두박질 칩니다.
2021년 8조 7천억 위안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이 2025년에는 4조 1,500억 위안으로 쪼그라듭니다. 피크 대비 52% 감소. 주택용 토지만 따로 보면 더 처참해요. 2020년 정점 대비 65%가 날아갔습니다. 지방정부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돈줄이 반토막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지출은 줄었을까요? 아니요. 도로 깔아야 하고, 학교 운영해야 하고, 공무원 월급 줘야 하고, 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수입은 반토막인데 지출은 그대로. 이 간극이 전국 1,500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월급을 못 받고, 공무원이 절에 돈 빌리러 가고, 퇴직자가 연금을 못 받아서 시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린성 지우타이시에서는 실제로 퇴직 교사들이 연금이 끊기자 정부 청사 앞으로 몰려가 집단 항의를 벌였습니다. 허난성에서는 교사 34명이 4년간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집단 서한까지 발표했고요. 그러면 이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간 건지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 땅이 안 팔리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입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이 규모의 위기가 설명이 안 돼요. 수입이 반토막 났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공식 장부 어디에도 안 잡히는 빚이요. LGFV, 영어로 Local Government Financing Wheel, 우리말로 하면 지방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이라는 겁니다. 이름부터 복잡한데 구조는 간단해요. 중국 헌법상 지방정부는 직접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름만 회사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분신이에요. 이 유령 회사가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등에 업고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끌어온 돈으로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신도시를 짓고 공단을 만들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돈이 지방정부 회계장부에 부채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별도 법인이 빌린 거니까요. 겉으로 보면 지방정부 재정은 깨끗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옆에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유령 회사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전국에 수천 개가 깔려 있어요. 30년 동안 쌓였습니다. 이 유령 회사들이 진 빚의 총합, IMF가 추산한 숫자가 60조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약 8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170조 원입니다. 가장 최근 추산에서는 이 숫자가 더 올라갔어요. 2024년 말 기준 9조 달러를 넘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공식 장부에는 단 한 줄도 안 잡히는 그림자 부채의 규모예요. 근데 이건 IMF 추산이고 중국 정보회사 DJH가 잡은 숫자는 더 큽니다. 2024년 말 기준 87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경 7,600조 원이에요. 여기에 공식 지방채 잔고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니케이와 마이니치 신문이 계산한 합산 금액이 약 2경 6,700조 원입니다. 경이 2번 나와요. 한 나라의 지방정부가 진 빚의 총합이 2경을 넘기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되죠. 한번 뜯어볼게요. 이 유령 회사들이 돈을 벌기는 하느냐? 전체 LGFV의 절반 가까이가 수익률 1%도 안 됩니다. 이자도 못 내는 수준이에요. 수익률이 4%를 넘기는 곳은 전체의 단 3%. 정부 보조금을 빼고 순수하게 자력으로 먹고 사는 능력만 따지면 절반이 사실상 적자입니다. 좀비예요, 한마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회사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피치 레이팅스가 계산한 숫자가 이걸 확인시켜줍니다. LGFV의 15년 합산 채무 상환 능력 비율, 그러니까 향후 15년간 벌어들일 돈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이 0.42배예요. 1이 되어야 겨우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건데 0.4이면 15년 동안 벌어봤자 빚의 절반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령 회사 하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평균이에요. 근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자 부채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규모만이 아닙니다. 이 빚이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LGFV가 발행한 채권, 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게 전부 중국 은행들의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LGFV가 못 갚으면 은행이 흔들려요. 은행이 흔들리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긴 14억 인구의 예금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체력이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의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서 예금자한테 주는 이자를 뺀 마진이 2014년에는 270bp였어요. 이게 2025년 4분기에 142bp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절반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은행 총 자산 이익률은 0.6%, 벌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좀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걸 보고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손을 댔어요. 2024년 11월 중국 중앙정부가 10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 수합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 LGFV의 높은 이자 부채를 저금리 공식 지방채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에는 5대 국유은행에 5,200억 위안을 자본 주입하고 지방정부에 5천억 위안 추가 지원도 승인했어요. 올해 3월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서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LGFV의 82%를 정리했다. 근데 피치 레이팅스가 계산한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34조 위안, 한화 약 6,800조 원의 채무 상환 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돈은 LGFV가 벌어서 갚을 수 없고 재용자와 정부 지원으로 메꿔야 합니다. 82%를 정리했다는데 34조 원이 남아있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이름표만 바꿔붙인 겁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규모 같죠? 근데 이게 해결책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수합 프로그램의 본질은 빚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단기 빚을 장기 빚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만기를 늘려주는 것뿐입니다. 빚의 총량은 그대로, 아니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터지는 걸 막아줄 뿐이지 15년 후에 이 빚을 갚을 능력은 여전히 0.42배예요. 시한폭탄의 타이머만 뒤로 돌려놓은 겁니다. 리창 총리가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 이 상황을 압축합니다. 각급 정부는 비용 절감에 익숙해져야 한다. 총리가 직접 허리띠 졸라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1,500곳이에요. 더 졸라맬 허리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뇌관, 부동산 붕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2025년 8월 25일, 헝다가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16년간의 상장 역사가 끝난 거예요. 청산인이 지금까지 역외 자산을 매각해서 회수한 금액 2억 5,500만 달러, 채권자 청구액 450억 달러의 0.57%입니다. 1,000원을 빌려줬으면 5원 70전을 돌려받은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부동산 업체 역외 채권 전체 회수율이 0.6%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전액 증발한 겁니다. 헝다는 민간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겠다고요? 근데 이번엔 국영기업이 흔들립니다. 완커, 최대 주주가 선전시 국유기업인 선전메트로, 지분 27%.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뒤를 봐주는 회사예요. 시장에서는 설마 이 회사까지 쓰러지겠어? 라고 여겨왔습니다. 2025년 11월 신용평가사 피치가 진단합니다. 완커의 은행 자금 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최대 주주인 선전메트로마저 지원 의지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12월에는 20억 위안 규모 채권의 1년 연장안이 채권자 투표에서 부결됩니다. 3개의 제안을 모두 내놨는데 3개 다 90% 찬성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간신히 30일 유예를 얻어 겨우 숨만 붙여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완커의 2025년 연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순손실 885.6억 위안, 한화 약 17조 원, 전년 대비 79% 확대,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매출 32% 감소, 판매 면적 43.4% 감소. 감사인은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경고했어요. 회계용어로 이건
이 회사가 1년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991년 상장 이래 처음으로 배당금도 중단됐습니다. 민간 1위 헝다가 쓰러지고 업계 최대 완커가 쓰러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쌓여있는 미분양 공실주택 약 8천만 채, 일부 추산은 9천만 채까지 봅니다. 8천만 채에 가구당 3명이 산다고 치면 2억 4천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예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입니다. 이 빈집들이 중국 전역에 유령처럼 서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입니다. 건설자재, 가전, 가구까지 합치면 경제의 거의 3분의 1이 부동산에 매달려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중국 가계 자산의 70%에서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중국인 개개인의 자산이 통째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 그림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본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도미노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토지가 안 팔리고, 토지가 안 팔리면 지방정부 수입이 사라지고, 지방정부 수입이 사라지면 LGFV 빚을 못 갚고, LGFV 빚이 터지면 은행이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면 14억 인구의 예금이 위협받고, 자산이 줄면 소비가 얼어붙고, 소비가 얼어붙으면 기업이 쓰러지고, 기업이 쓰러지면 실업이 폭증합니다. 도미노가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공식 성장률 5%를 발표했어요. 2023년 5.2%, 2024년 5.0%, 2025년 5.0%. 매년 목표치랑 정확히 일치하거나 소폭 상회합니다. 3년 연속이에요. 세상에 경제 목표를 세우면 매번 정확히 맞추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흐름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5% 성장하는 나라의 물가가 어떻게 되어야 정상이겠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도매 물가지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서 파는 가격을 보면 2022년 10월 이후로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도 0% 근방을 맴돌고 있고요. 경제가 5%씩 성장하는데 물건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디플레이션 신호예요. 소비 증가율을 볼까요? 2025년 연간 소비 증가율 3.7%. 경제가 5% 성장하는데 소비는 3.7%밖에 안 늘었어요. 4분기로 들어가면 소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소비가 사실상 멈추는 양상이 나타난 거예요. 5% 성장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앞뒤가 안 맞죠. 청년 실업률은 더 적나라합니다. 16세에서 24세 학생을 제외한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에 21.3%를 찍었어요. 역대 최고치. 근데 그 직후 중국 당국이 뭘 했느냐?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숫자가 너무 높으니까 아예 안 보여준 거예요. 몇 달 뒤에 산출 기준을 바꿔서 다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2025년 8월 18.9%, 10월 17.3%, 올해 2월 16.1%입니다. 기준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어요.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공장 짓고 도로 깔고 건물 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어떻느냐? 중국 공식 통계는 소폭 증가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 전문 싱크탱크 로디움 그룹이 독자적으로 추산한 결과는 정반대예요. 2025년 고정자산 투자는 실제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명목 GDP 성장률도 공식 5%가 아니라 실제로는 4.0%에 그쳤다고 봅니다. 3년 연속 목표 미달이에요. 로디움 그룹이 추정한 2025년 중국의 실질 성장률 2.5%에서 3% 사이, 공식 발표치 5%의 딱 절반입니다. 명목 GDP 성장률도 공식이 아닌 실제로는 4.0%. 중국 명목 GDP가 4.0%밖에 안 성장한 건 1976년 이후 최저예요. 팬데믹 때를 빼면요. 근데 통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수백 개의 주요 경제 지표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정의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쁘면 숫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한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겉으로는 5% 성장, 속에서는 물가 하락, 소비 정체, 청년 실업 폭증, 투자 감소. 이 간극이 보이시죠? 장부상 숫자와 실제 경제의 체감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 균열을 국제 신용평가사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피치레이팅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재정 악화와 부채 급증이 이유였어요. 공식 숫자로는 5% 성장하는 나라의 신용 등급을 깎아내린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국제 금융시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를 한번 직접 들여다볼게요. 2025년 기준 중국 전체 정부의 재정 적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적자가 GDP 대비 9.0%입니다. 2026년에는 9.5%에서 10%까지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GDP 대비 세수와 비세수, 수입을 합친 비율은 15.4%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34%거든요. 절반에도 못 미쳐요. 멕시코보다 낮고 콜롬비아보다 낮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세수 수준이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거예요. 세수는 바닥인데 쓸 돈은 산더미. 이 격차를 메우려면 결국 빚을 내야 합니다. 공식 지방채 잔고가 2025년 말 기준 54조 8,200억 위안, 전년 대비 15%가 늘었어요. 빚으로 빚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로듐 그룹이 올해 3월에 낸 보고서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의 재정과 금융의 부패, 위기도 아니고 붕괴도 아니고 부패.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위기나 붕괴가 아니라 장기적 부패 상태다.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천천히 곪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곪아가는 경제에 외부에서 망치가 날아듭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전체 수출의 14.7%입니다. 2018년에 19.2%였던 것에서 이미 줄어든 숫자예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의 문제는 내수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멈추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버텨주던 게 수출이었거든요. 로듐 그룹은 중국 경제가 수출에 이전보다 훨씬 더 의존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수가 꺼진 상태에서 수출마저 관세 장벽에 부딪히면 남아있는 성장 엔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안에서는 부동산 붕괴, 지방정부 재정 파탄, 그림자 부채 시한 폭탄, 밖에서는 관세 전쟁. 이게 전부 동시에 겹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비교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은행이 흔들리고 소비가 멈추고 물가가 떨어지고 성장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이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거랑 판박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붕괴, 디플레이션 압력, 금융 시스템 불안, 소비 정체,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브리지워터를 창립한 메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선 일본과 닮았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터졌을 때 1인당 소득이 미국을 넘어서 있었어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공공부채 수준도 비교적 낮았고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탄탄했어요. 부자가 된 상태에서 위기를 맞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 1인당 소득이 미국의 약 17% 수준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같은 병에 걸린 겁니다. 인구 구조는 더 가혹해요. 일본도 고령화가 문제였지만 중국은 출산율 급락까지 겹치면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내놓은 분석이 있어요.
중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습니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었어요. 부실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고 느리지만 처리해 나갔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LGFV라는 그림자 부채의 전모를 중앙정부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쿤재단의 커롱 상임연구원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불안보다 더 심각하다. 로듐 그룹의 3월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은행 부실 자산 30% 상각, GDP의 4%에서 5% 규모의 세수 확대인데 이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IMF가 2025년 보고서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지만 로듐 그룹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베이징은 인상받지 못한 것 같다. 해법은 보이는데 실행이 불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것들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뒤로 돌려놓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는 매일 줄어들고 있어요. 로듐 그룹이 마지막에 남긴 한 줄이 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중국의 재정 악화는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심각했고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 3월 중국 정부 스스로가 하나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2026년 성장 목표를 4.5%부터 5%까지로 낮춘 거예요. 30년 넘게 약 5% 이상을 고수하던 나라입니다. 1991년 이래 최저 목표치. 스스로 목표를 깎아내렸다는 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걸 베이징 자신이 인정한 겁니다. IMF는 2026년 성장률을 4.5%로 전망하면서 관세 장기 효과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경고했습니다. 매년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락의 바닥이 어디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수출의 약 25%를 중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도 이 거대한 침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국 내수가 죽으면 한국산 반도체, 화학, 기계가 갈 곳을 잃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결국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